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벌써 5강까지 왔네요. 자,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남북국 시대의 역사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앞서 뭐 삼국의 대립 및 뭐 통일도 다뤘으니까 이 남북국 시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남북국 시대란 건 쉽게 말하면은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던 시기를 지칭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앞서 말했듯이 삼국을 통일한 676년부터 제가 한 9세기 말기까지라는데, 정확하게 통일신라가 멸망한 시기는 여기보단 조금 더 뒤이긴 한데, 어차피 제가 나중 한 8강쯤에서 이제 뭐 후삼국 시대라고 또 다룬 게 있거든요. 그때쯤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거기까지만 다루려 해가지고 시기를 이렇게 다룬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출제율이 100%라고 적어놨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밑에서 다룰 발해 파트가 거의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가끔 안 나올 때가 있긴 한데, 통일신라 잘 나오지만 발해 유형이 거의 모든 회차가 나왔어가지고 이번에도 100% 출제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그냥 나온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형 자체는 나오는 포인트가 좀 뻔해요. 왕유형 내면은 통일신라의 뭐 신문왕이나 뭐 진성유형 정도 나오고, 사실 나오는 것도 발해 유형 정도긴 한데, 그나마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발해 파트 때문에 특히 암기양이 조금 많은 편이라 제가 키워드 난이도를 조금 높게 잡은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차피 좀 문제 풀다 보면은 또 나왔던 게 또 나오긴 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감을 느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좀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되냐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통일신라의 대표왕 업적을 구별해서 써놨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는 신문왕만 제대로 암기하셔도 엔간한 문제 풉니다. 다른 왕은 솔직히 키워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올 게 없어가지고 거의 신문왕 유형이 나오는데, 조금 별도로 보시면 좋을 게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유형이 나와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강의 내용 보다 보면 어떤 건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반란 사례 흐름 유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또 암기법 다룰 거니까 그걸 중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도 사실을 파악하고 발해 대표왕 업적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발해 왕의 업적 유형 자체보다는 그 발해랑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 유형이 더 많이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로 문화유산 관련된 유형이 나오는데, 제가 그 교재 본문에다가 문화유산 관련된, 그러니까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한 6개 정도 다루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발해 관련된 문화유산 다루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불상이랑 탑 관련된 것만 제대로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제대로 외우시되, 다른 문화선도 한 번쯤은 눈을 익혀두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쉽게 출제될 경우에는 계속 강조한 부분이지만 신문왕이 거의 매번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통일신라의 하대 사회상 유형 및 발의 전반적인 특징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키워드 좀 보시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통일신라 하대 반란 순서 유형이라던가 발해 왕 업적 유형을 내는데, 사실 발해 왕 업적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만 잘 구별하면은 문제 푸는 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써놓은 키워드 중심으로 구별하시면 아마 접근이 크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통일신라는 앞서 봤듯이 삼국의 통일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융합해 가지고 건국된 국가인데, 앞서 말한 이 삼국 통일은 30대 문무왕 때 이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그 뭐 매수동 전투, 기벌포 전투 발생했었을 때가 다 30대 문무왕 때였어요. 그 이후에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 때 이뤄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통일신라에 대한 정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신문왕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게, 아무리 삼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막 내가 쟤네랑 예전부터 계속 싸웠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지방도 정비해야 되고 같이 화합할 수 있게 군사 같은 것도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통일신라는 국가를 완성한 뒤에 일단 기존의 영토들을 어쨌든 간에 합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지방 행정 제도, 그러니까 땅덩어리를 알맞게 통치할 수 있도록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주 오소경이라 해가지고 지역을 크게 9개 주로 나눈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하다는 지역에다가 5개의 소경을 정비해가지고 지방 행정 제도 정비했었고, 그 다음에 중앙군으로 구서당, 지방군으로 십정을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구서당 경우는 뭐 고구려, 뭐 백제, 뭐 그리고 조금 유목민족도 좀 포함되는데 옷깃색을 통해 가지고 뭐 고구려 빨간색, 뭐 백제 파란색, 뭐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옷깃색을 통해 가지고 각 출신 국가를 구별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좀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군사 조직을 정비했다. 그래서 중앙군 구서당과 지방군 십정을 정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 김웅돌의 난이라는 걸 진압했었거든요. 이 김웅돌의 난이 왜 발생했는지는 지금도 의견이 갈려가지고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 김웅돌은 이 김웅돌의 딸이 그 왕족과 결혼했어가지고 이 김웅돌이 좀 원래 좀 권위 있는 왕족이었었는데 반란 일으켰어가지고 이 신문왕 때 진압을 했었다. 그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는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귀족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힘이 세지기 위해서는 당시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어쨌든 간에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이란 토지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토지 제도? 월급 제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료전이랑 노급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원래 기존의 노급에는 수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 제도 다루면은 수도권이라는 거를 좀 많이 다룰 건데, 뭐냐면 뭐 지금이야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어떤 게 중요했었냐면은 땅덩어리가 중요해요. 땅덩어리.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중요하고, 그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뭐 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수도권이란 거는 내가 부여받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내 거야 라는 권리 같은 걸 준다는 게 수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설명하면은. 근데 이 노급이란 거는 이 수도권의 플러스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노동력 진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내가 내 땅덩어리에서 뭐 쌀 같은 거 얻을 수 있는 거 넘어서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부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했었던 게 노급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너무 귀족에게 많은 권력을 주다 보니까 이 노동력 진발권은 없애버리고 오로지 수도권만 지급하는 관료제를 지급하면서 왕권 강화를 이루려고 했어요. 다음 문화 관련된 키워드로는 아빠인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한 거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당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감은사라는 사찰을 건립했었고, 그리고 국학이라는 국립교육기관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고구려에서도 뭐 태학이라던가 뭐 경당 이런 교육기관을 얘기했었는데, 자, 통일신라 교육기관은 국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당시 설총이란 인물이 화한계란 걸 건의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나중 7강 때쯤에 다룰 고대 시대 승려인 원효의 아들인데, 이 설총이 그 할미꽃이랑 장미 같은 그런 예쁜 꽃을 통해 가지고 말만 이쁘게 하는 그런 간신들은 멀리하고 좀 듣기 쓴 조언 같은 걸 하지만 당신 왕을 위해서 정말 조언을 해줄 할미꽃 같은, 그러니까 말이 예쁘진 않지만 정말 충신 같은 사람을 곁에 두라는 것을 꽃에 비유해 가지고 만든 창작설화인 화한계를 건의했다. 이런 키워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문왕이 거의 잘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신문왕은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가 포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 뭐냐면 뭐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자 그리고 여기 국학 구, 그리고 여기 뭐 달구벌 천도. 사실 이 달구벌 천도시도 뭐 대구 천도시도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구랑 관련된 키워드가 언급된다면 좀 이런 느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도광 때는 백성들에게 그 귀족 말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뭐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바로 넘길게요. 다음에 경도광 때 이르러서는 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귀족들의 권력이 조금 다시 높아져가지고 기존의 노급이 부활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토지제도는 관료전 지급, 노급 해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 이 순서고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뭐 그냥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태학과 명칭 표현했었고 한화정책이라고 실시해가지고 약간 중국식 명칭으로 약간 뭐 일부 지방 행정제도 명칭을 변경했다? 이 정도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잘 나오진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실 거는 불국사랑 석굴암이라는 그런 문화유산을 건립했다.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불교랑 관련된 문화유산이고요.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그 상고했다. 그러니까 이 불국사라는 거는 약간 불교의 이상 세계를 거의 현실에 형상화한 뭔가 사찰 같은 게 모여있는 건축물이고 석굴암은 불상이에요.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됐었고 당시 통일신라의 그 불교 예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경덕왕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일신라도 그 통일신라 중대가 사실상 끝난 쯤이 이 36대 해공왕 때인데 이 귀족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먹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 반란? 이런 거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란 같은 게 발생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대공의 난, 굴욕 각가의 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나온 키워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계속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켰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안 나오는 키워드라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더 중요하게 볼 거는 김지정의 난이에요. 이 김지정의 난이 발생할 때쯤에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당시에 김양상 선덕왕이 새로 즉위하게 되면서 통일신라 하대가 시작됐어요. 참고로 이 해공왕이 피살된 시기는 780년이거든요. 이 780년에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약간 한능검에서 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본격화된 시기가 통일신라 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신라 하대회상 유형이 나오면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본격화된 시기 라는 말이 언급되면은 통일신라 하대 이후를 낸 거고 그 시점은 780년 이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기출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 하대에는 이 당시에 귀족들이 나도 왕할래, 나도 왕할래 이러면서 본격적인 그런 반란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싸움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통일신라 하대의 대표적 왕으로는 원성왕이 있어요. 이 원성왕은 기초에서 김경신이라 표현하긴 하는데 이 독서서풍가라 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역사에선 거의 사실상 최초급의 관리 임용 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크게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가지고 당시에는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시험하는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관리의 등급을 나누는 그런 관리 임용제도 이런 걸 실시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여러 가지 반란이 발생하는데 그 반란 대표적인 4개가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입니다. 자, 일단 헌덕왕 때는 822년에 김원창의 난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이 원성왕이 즉위할 쯤에 원래는 이 김주원이라는 인물이 그 왕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김경신이 왕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김주원의 아들인 김원창이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공주 지역에다가 장안국이란 걸 세워가지고 연호를 경운으로 하는 그런 반란국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은 장보고 난인데 이 장보고는 약간 기초에서는 궁복이라고 표현해요. 궁복.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오면 아 장보고 그냥 이름 다른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장보고구의 경우에는 원래는 완도 지역에다가 청해진이라는 그런 해상무역 기지를 설치해가지고 동아시아의 해상무역 장악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군사력 있단 말이에요. 군사력 있다 보니까 자 장보고는 군사력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당시에 김우징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신무왕이 되는 이 인물이 얘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우징은 귀족이에요. 장보고는 장수예요. 그래서 이 김우징이 지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장보고 네 군사 있으니까 네가 군사 좀 지원해줘가지고 내 반란 지원해서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너의 땅과 혼인할게. 혼인할게. 그러니까 혼인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간 장보고의 딸이랑 이 나중 왕이 될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장보고는 신분적인 걸 얻고, 이 김우징이란 인물은 자신의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력 얻게 되니까 약간 자기들 이해관계 맞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장보고가 김우징의 반란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김우징이 왕에 즉위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 신무왕이 금방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무왕의 아들인 문성왕이 나중에 즉위하게 되는데, 장보고가 이 아들인 문성왕이 가가지고 네 아빠가 나한테 빚을 졌어. 그러니까 네가 네 딸과 결혼해라 하는데, 이 문성왕 입장에선 얘 뭐지? 아빠 빚을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장보고 입장에서 화가 나가지고 어? 내 딸이 결혼 안 해? 그럼 반란이 일으킬래 하면서 장보가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이 장보고의 난은 당시에 자신의 부하인 염장에 의해서 지가 살해되면서 결과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장보고의 난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런 귀족 세력 간의 그런 뭔가 왕이 다툼에서 어쨌든 이 인물 지원을 해준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 불화? 이런 게 생겨가지고 싸운 거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장보고 나는 846년입니다. 사실 연도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나머지 미리 적어드리면 원종과 애노의 나는 889년, 적구적의 나는 899년, 96년인데 연도보다는 그냥 솔직히 그냥 반란 순서 암기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맞아, 진성여왕. 이 진성여왕은 통일신라 하대 여왕인데, 솔직히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하도 귀족끼리 많이 싸우다 보니까 많이 피폐해지게 됐고, 또 중앙에서 지방의 세금을 마구 걷어가지고 정사가 진짜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불만을 품고서 원종과 애누란 인물이 사벌주에서 반란 일으키던지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반란 일으키는 등 온갖 반란 같은 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 순서를 좀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김원창,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해가지고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적 아니에요? 약간 또 한국인의 비트. 자,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런 식으로 반란 순서 암기하시면 뭐 반란 순서 중 나올 때는 크게 공략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어지러운 정사 속에서 당시에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이게 통일신라 하대 육두품 출신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시무십표란 정치 개혁안을 진성여왕이 건의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개혁안이다. 그래서 이 진성여왕과 최치원 그리고 특히 방금 언급한 이 장보고는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유형을 낼 때 빈출 인물 3명을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최치원, 장보고 그리고 진성여왕 나오면 아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유형 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성여왕 때는 삼대목이란 향가를 편찬했었는데 당시 뭐 각간위용과 뭐 대구 화상이란 인물이 지었다는데 뭐 이런 키워드는 잘 뭐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참고해 두시고 이 진성여왕 때는 원조가 애노난, 적고적의 난, 최치원의 시무십조 이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최치원과 진성여왕은 짝꿍 키워드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은 좀 여러분들 연계를 해두셔서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통일신라 하대사회상 관련된 키워드만 조금 더 보충해 보면은, 자 통일신라 하대에는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종파에는 크게 교종이랑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약간 좀 불교 경전 일종의 이론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종이란 거는 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참선과 수행,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좀 실천을 강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종 불교 종파가 유행하면서 약간 불교한 거는 좀 똑똑하게 공부를 하고 뭔가 머릿속에 많이 뭔가 넣어놓아야 이해할 수 있거다 생각했는데 어 실천적인 거? 나도 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뭔가 좀 실천만 하고 뭐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다 나도 극락 갈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유행한 속에서 이 선종 관련된 불교 선종 집단인 구산선문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종 관련된 불교 집단이 구산선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암기해 두시고 한능검에서는 그 구산선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채징이라는 인물이 만든 가지산문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좀 승려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의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을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쌍봉사 철간선사 탑입니다.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 위치한 탑이고요. 거의 이거밖에 안 나온다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뭐 풍수지리서 약간 뭐 지리를 활용해가지고 기륭화복 같은 걸 이렇게 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또 국내에 전래됐었는데 그걸 전래한 게 도선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선종이랑 구산선문 이게 조금 더 잘 나오는 키워드긴 합니다. 자, 그럼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관련된 키워드가 다뤘고 여기 플러스로 호족이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 호족이란 거는 중앙 정치에 반발해가지고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8강쯤에 다룰 뭐 견훤, 궁예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중앙에서 하도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지방에서 곳곳이 새로 호족이라는 독립적인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다룰 뭐 후삼국 시대가 형성되었다.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쪽에는 여기서 다뤘으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발해 다뤄보면은 발해는 고구려 유민 출신인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했습니다. 이 동모산이라는 곳은 그 중국의 거의 만주 지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 어쨌든 간에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출신이고 그 발해 초대 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즉위한 왕은 무왕과 문왕인데 여기 적혀있는 인안이라던가 대흥 등의 연호는 발해 유형 낼 때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니까 참고해 두시고 이단 이 무왕의 경우에는 당나라에 되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장문유라는 장수를 파견해가지고 중국의 등주 산둥방도를 공격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었고 이 무왕 때는 흑수말가를 정벌했다. 그냥 이런 대외 활동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자체가 당나라의 적대적이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문왕 때의 경우에 반대로 당나라의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뭐 맨날 싸울 수 없으니까 사이가 좋은 날도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당나라 온건적이었는데 실제로 당나라의 중앙행정제도 본받아가지고 삼성 육부제라는 걸 정비했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의 그 정치제도 수용하되 나름대로 독자적 운영을 하려 했었는데 이 한능검에서는 특히 삼성이랑 관련된 키워드 정당성, 중대성, 선두성 이 삼성 키워드가 언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이런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발해 중앙행정제도 다룬 거구나. 그럼 지방행정제도는 뭔가요? 이따 다룰게요. 그래서 이 삼성 육부제란 중앙행정제도 정비했었고 이 문왕 때는 뭐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무로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발해의 경우는 수도가 크게 5개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동경, 상경, 중경 이런 키워드가 또 언급되더라도 발해랑 관련된 사실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발해는 이 천리부동 동북방 말가를 복속했다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이 수도천도랑 삼성육부에 정비했다는 게 문왕 키워드고 특히 여기에 이 발해의 경우에는 발해가 아니라 문왕의 경우에는 그 공주 관련된 키워드가 좀 잘 나오거든요. 뭐가 있냐면 정해공주라던가 정효공주라 해가지고 이 2명의 공주가 언급되면은 발에 문항을 내던지
아니면 그냥 발해 자체의 역사도 사실 유형을 낸 거니까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둘째 딸이다, 넷째 딸이다 이런 것까지는 뭐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 공주 나오면 발해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뭐 발해 왕 쭉 있다가 선왕 때 이르러가지고 조금 발해가 거의 전성기 이뤘었는데 이 선왕 때는 동쪽의 성스러운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발해가 정말 많이 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그런 국가를 불렸었고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문왕 때는 중앙행정제도, 선왕 때는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다 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발해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해는 나중에 다룰 국가인 고려에 귀순되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려라는 국가는 거란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다룰 주제긴 한데 이 왕건이라는 인물이 정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포용했어요. 근데 거란 다른 국가도 멸망시키는 유목민족이네? 나쁜 놈들이네? 그래서 처음에 외교할 때 얘네에 대해 되게 적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8강 때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암기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에 관련된 유형 공략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이 빨간 줄을 쳐놓은 키워드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왕업적보다는 일단은 이 빨간 줄 키워드가 발이랑 관련된 대표적인 사실로 좀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키워드 다뤄보면은 일단은 이 발에는 크게 주자감이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먼저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발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대조영, 오경시보 62주 그리고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는데 얘가 나중에 헷갈리기 쉬운 게 고려의 국자감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려의 국자감이랑 발의 주자감을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이 중정대라는 그런 감찰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적원이라는 뭐가 문서 및 서적 등을 관리한 기구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발해는 거란도, 영주도, 신라도, 일본도, 조공도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교류를 이뤘었고 그리고 솔빈부의 말이라는 특산물이 유명했었는데 이게 발해 키워드로 진짜 잘 나와요. 거의 극빈출 키워드인데 이 솔빈부라는 건 여기는 15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발해가 특산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발해 특산물을 뭐 우리나라에서 어디 지역에 무슨 뭐 과일이든지 뭐 해산물이든지 이런 것도 다 못 외울 텐데 뭐 발에 15부 있는 거 다 암기 못 하잖아요. 근데 한는 거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는 그런 발의 특징 관련된 특산물이 솔빈부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경제 유형 낼 때 좀 잘 나오는 키워드니까 솔빈부의 말 반드시 좀 암기해 두시고 여기에 플러스로 발에는 약간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런 특징이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일본이랑 교류를 할 때도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약간 명칭적인 게 그 고구려랑 고려 나중에 배울 고려를 구별할 때 이게 좀 국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고구려 나중에 뭐 사실 고려란 명칭 썼었겠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런 걸 계승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일본과 외교 문서를 할 때도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런 걸 표방하고 그 외에도 문화산 대표적으로 뭐 영국무늬 수막새라던가 이불병도상 이런 걸 보면은 고구려의 문화유산이나 유산 특징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본문 뒤에 그 제가 문화유산 사진 다 다뤘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어쨌든 간에 뭔가 고구려를 계승한 대표적인 국가 이런 맥락 키워드가 나오면 아 또 발에 관련된 거구나 로써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남북국 시대 관련된 내용 다뤄봤고 일단 기본적인 국가 내용은 다 다뤄봤으니까 이제 정치상 끝났고 다음 강의에서는 고대 시대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관련된 파트 조금 다루면서 일단 고대 시대는 그 내용이랑 뒤에 뭐 불상, 탑, 유물 이런 거 다루면서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